자, 금리 인상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 연준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미 뭐 미 연준 의장이 살살 흘리고 다닙니다. 뉴스 보면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거에 지금 싸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 한국은행은 이번 달 9월에 금융위원회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있는데 이미 금리 차이는 발생이 됐죠. 그럼 9월 달만 두고 보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차이는 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다들 이제 국내 주식 팔고 다 나스닥으로 옮겨갈까요? 아니면 뭐 전혀 그런 거 영향이 없을까요? 금리 차이가 단순히 생겼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슨 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해서의 우리나라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 우리가 뭐 미국보다는 좀 느리지만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우리 금리도 아주 낮은 레벨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될 거가 어느 정도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회수해 간다가 결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1% 정도 그 금리 차이가 났던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1% 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75bp를 지금 2번 올렸고 이번에 또 올리면 3번째 올리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25bp로 따라간다 쳐도 뭐 끝에 가면 뭐 1% 이내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들어오는데도 이제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는 예전에는 금리 처음 올릴 때는 중립금리까지만 올린다고 했어요. 그게 2.5% 내외니까 그러면 2.5% 내외를 타겟팅하고 그걸 시장에서 시중금리의 변화로 다 맞춰놨어요. 금리를 계속 FOMC가 올리는 그 와중에 멘트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리고 스텝도 계속 뭐 베이비 스텝 그다음에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속도를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최종 금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5% 타겟팅했는데 3%다. 3% 중반이다. 지금 4%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최종 금리가 내년 뭐 상반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틀되는 마지막 금리의 불확실성이 너무 고조되니까 그것도 압축돼서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인플레도 같이 올랐죠. 왜냐하면 금리 오르는 거의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FOMC도 이렇게 쭉 올리고 지켜봐야 되는데 인플레라는 건 실제 실현되는 인플레도 있지만 기대 인플레도 있으니까 이걸 두 개 다 잡으려면 계속 센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8%, 9%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거치지 않는다. 왜냐? 이게 3.5가 될지 4가 될지에 따라서 엄청 큰 차이예요. 예. 그리고 언제 이 속도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안도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연말까지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안 좋은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시장이 좋아요. 예를 들어 4%까지 간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올린다. 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9월에도 FOMC에서 75bp 올려요. 그러면 3번이나 75bp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75bp 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 초반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4%까지 1%밖에 안 남았잖아요. 75bp 하면 그냥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4번 연속 75bp라는 이런 큰 규모의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연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물론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75bp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50bp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CPI 그 인플레 수치도 떨어진다고 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최종금리까지 4%라고 치면 75bp에서 3.25까지 가고 3.75, 4, 4.25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정도는 지금처럼 안 좋은 시장은 아닐 거다. 6월까지는 거의 한 30% 가까이 주가가 조정받았단 말이야. 나스닥 기준으로. S&P는 뭐 20 몇 프로 조정받았고 이미 주가가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근데 3%에서 4%까지 올라가는 요 1%포인트 올라가는 기대치는 반영을 안 했으니까 최근에 더
조정을 하는 건데 이미 이 상태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4%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4%가 된다고 하면 이미 반영됐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는,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수급이 좀 풀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면 그 전날까지만 계속 쭉쭉 가라앉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발표가 되는데 갑자기 쭉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으로써 그런 반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 경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뭐 스리랑카나 제3국들이 디폴트 선언하고 그리고 올림픽 저주가 찾아오면서 도쿄, 북경,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뭐 흥행 실패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완전히 미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가지고도 시끄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락을 하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 이런 개미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 업종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뭐 그런 거 뭐 좀 추천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제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그 기저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미중 갈등에 따라서 미중으로 절단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뭐 미국이랑 엄청 가까운데 아니면 덜 가까운데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있는데 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일 싼 데서 제일 비싼 데다 팔 수가 없어요. 공급망이 단절됐다.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또 찾으셔야 되는데, 이가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못 갖고 오잖아요. 유럽도 이제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 갖고 오려면 배로 실어 날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좋은 거고. 천연가스는 한국에서 그 기화된 걸 또 액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가 되는 거고,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 대만에 있으면 충분했는데 이게 미국이 만약 이쪽에서 지역 분쟁이 났을 때 반도체 조달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에다 지으라고 하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차전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돼야 돼요. 공사, 건설, 그다음 에너지와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 거기에 뭐 부품을 조달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좋겠죠. 일단 테마로 먼저 올랐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장기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산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어요. 거기는 웬만하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아지는 섹터에서는 잘 골라봐야 30% 50%인 거거든요. 그 섹터에 대한 그 마인드를 내지는 수요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한 발을 걸쳐야 된다. 고령화가 하나 있을 테고, 바이오는 너무 급등량이 심하니까 저는 이제 저도 바이오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기기 같은 것들 내지는 반도체, 지금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 안에서도 어떻게 또 나눠져 보면 미세화 공정에 특화된대. 이 섹터를 잘 고르셨다면 거기서 이제 또 픽을 또 잘 해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바텀업만 얘기를 하세요. 종목을 잘 고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종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을 하려면 이 종목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도 겪으셨고, 그 미중 무역 분쟁에서 파생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 확장된 이 그 글로벌 정치적 갈등, 요런 것들을 겪을 때 매크로가 무너지니까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30% 조정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앉아서 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뭐 30%는 아니어도 15% 20%는 충분히 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네. 근데 이걸 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걸 그냥 다 맞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중장기적인 상승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기간과 이 폭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도 충분히 보시고, 매크로를 잘 보시면 기회를 살릴 수 있죠.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이거는 이랬을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맞추기 어렵습니다. 뭐 전 세계 전문가들 다 달려들어도 다 틀리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크로나 이런
돌아가는 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최소한 따라갈 수는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하락장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뭐 실력자가 아닌 이상 수익을 보신 분보다 지금 손해를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조언하자면 존버를 해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정도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팔아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A라는 종목이 나는 정말 확신을 했는데 마이너스 30%에서 40%가 왔어요. 어우, 미치죠. 예. 이거 언제 원금 회복돼? 나 여기 뭐 50% 묻어놨는데. 근데 이거를 팔았다고 한들 다른 걸 사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충분히 30-40% 메꾸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발견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최소한 다는 안 팔더라도 뭐 30%에서 50%는 팔아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뻔히 보이는 거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팔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현금 갖고 있다가 또 살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팔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사야 돼요. 돈이 없다면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팔아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크로의 흐름을 보고 예를 들어 10% 정도 빠졌는데 이건 더 갈 것 같아. 임팩트가 클 것 같아. 그때는 한 30% 50% 손절을 해야 돼요. 다 팔지는 못하고. 다 파는 것도 리스크예요. 주식이 없으면 약세장이라고 하셨는데 약세장은 끝이 있어요. 약세장이 깊으면 반등장도 엄청나게 강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반등세가 그러니까 연말 이전에는 반등이 오고 그 이후에 내년장은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반영이 너무 빠릅니다. 예. 다 반영했다고 하면 더 빠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더 빠질 데 없으면 삽니다. 먼저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면 버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리의 말씀을 하나 해주신다면. 네.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얼마를 넣을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까지 늘려나갈 거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몇백만 원 하신다고 하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데 들인 그 노력에 비해서 페이오프가 너무 작아요. 몇 천만 원 하신다. 그때부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섹터당 한 달은 잡아야 돼요. 최소한 3개에서 5개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이게 돌릴 수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유리한 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기 섹터는 굉장히 잘 아세요.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만나서 이런 얘기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나눈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얘기를 내가 확인하는 거는 이 사람 알지만 나는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한 섹터를 2달만 잡으면 1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또 업데이트 해야 돼요.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단위를 넣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이게 누적적으로 쌓일수록 자기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획을 하는데 그 기획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안 들어갑니까? 재무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문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주식의 종목 섹터를 잘 안다고 하면 신문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깊은 얘기를 알 수 있고 역으로 이걸 안다면 신문에 있는 얘기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종목 공부 내지는 섹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박프로님 말씀을 어쨌든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실 뿐 이걸 가지고 너무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개인으로서 그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이 조언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여기저기 또 많은 조언들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